안녕하세요. 주간 박진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서울의 소리와 민주진영 박진영 그리고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공동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죠. 전국 노래자랑 이런 느낌이 나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는 백종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학을 전공한 백종훈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화 콘텐츠학을 전공하셨는데 정치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정치로 제 삶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예, 그 중간 과정에서 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한 10년간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부천에서 사니까 문화 콘텐츠하고 또 더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제가 29살 때 이제 최연소 시원을 하고 그 제 출마를 안 하면서 부천이 이제 지금 법정 1호 문화도시거든요. 네네. 다양한 문화 관련 축제들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그래서 내가 부천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백종원에 대한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그때부터 좀 문화에 대한 관심 또 백종원이라는 정치인이 나중에 더 큰 정치를 하게 될 때 실력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콘텐츠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잘 맞았어요. 지금 이제 한류라는 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잖아요. 자, 부천에 이제 부천국제영화제가 있고 만화 관련해가지고 또 단지가 있죠, 그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원래 부천에 있던 건가요? 아니면은 특정 시점에 특정인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자리를 잡아서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이제 중동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네. 그때 재정 자립도 좀 쭉 올라왔어요. 그때 원혜영 시장께서 네. 부천이 제조업, 공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이 도시 이미지를 좀 전환시켜야 되겠다. 거기서 네. 이제 받은 게 문화가였고요. 두 가지를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영화제를 도입을 하고요. 국제영화제, 국제영화제. 판타스틱, 예. 아시아 최고의 장르 영화제 그리고 국제 만화축제. 국제 만화축제. 그러면서 단지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또 저희가 갖게 되고요. 네. 국비를 들여서. 예. 그리고 그 옆에 또 한국만화박물관이 생기게 되고요. 지금 또 시장님 들어와서 그 웹툰 융합센터라는 것을 또 저희가 만들었어요. 예. 거기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예술인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도 하고 주거도 가능하고 식사도 하고 또 여가 활동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럼 지금 뭐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거죠. 이런 걸로 고용 창출도 되나요? 고용 창출은 당연히 되고요. 네. 저희가 또 그 A2G라고 그 네이버가 투자한 회사인데 그 웹툰 그 지형에서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기업이에요. 네. 그런 기업들이 오면서 거기에 또 다른 또 작가들 또 다른 또 소규모의 기업들이 같이 연계 반응,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네. 거죠. 그럼 당연히 고용 창출도 이쪽으로 이제 몰려드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문화 콘텐츠 축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돈을 날려버리는 소모성 행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실제로 저희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뭐 국제 4대 문화예술 축제를 하고 있고요. 실제 비보이 축제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따지면 한 1,400억 이상 듭니다. 비보잉. 비보이,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이 국제 축제 4개를 다 하고 이제 아트센터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 좀 큰 예산이 들어서 기초 예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문화를 산업화시키는 과정에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밥이 된다. 예.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소모성 경비로 일회성 축제 만들어가지고 폼 잡고 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결국은 산업적 기반으로까지 숙성시켰다. 그 세계 최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제 애니메이션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기술이 사실 3D거든요. 부천의 뿌리 산업에는 금형 산업이 있습니다. 금형 산업에 3D 렌더링 기술 재직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부천이. 그게 가능해요? 금형이라는 것은 주물 뭐 이런 거 철 금형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3D 애니메이션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네. 그 제품에 대한 마케팅도 그 우리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자동차 보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마우스 돌려보잖아요. 저희 부천에서 제작된 금형 상품을 그 3D 애니메이션 기술을 활용해서 그렇게 마케팅할 때 팜플렛 인터넷 팜플렛으로 볼 수 있게. 이거 지금 제가 알기 저도 이제 그쪽을 공부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부천이 좀 그렇게 문화가 산업이 되고 돈이 되는 밥이 되는 금형 산업이 3D적인 애니메이션으로 갔다. 전통적 산업을 이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을 만들었다. 재밌네요. 기왕에 잠깐 애니메이션 말씀이 나와서 잠깐 요 말씀 잠깐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한국 만화 애니메이션 학회 정책위의 이사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 자문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 방송에서 방통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네. 그 방송법, 예, 방송통신법 예, 예, 제4조 그 편성에 관한 규칙 그리고 또 그 노사 또 단체 그 협약, 예. 우리 저희가 이제 교수님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 세 가지를 위반하면서 지금 뭐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KBS, 폐지를 하고 예, 있는데, 박리사장, 예. 더 라이브 뭐 이런 것들도 네네. 폐지하고 있는데 지금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그 지상파에서 법적으로 틀게 돼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총량제라고 그래서 네네. 그 애니메이션 산업도 보호하고 네네. 그 자본에 흔들리지 않게 이런 겁니다. 아, 내가 어떤 IPTV를 우리 집에서 신청 안 하고 있으면 네.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이 없어져요. 그래서 공중파라는 것은 그 공공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중파 또 공영 방송이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쉽게 말하면 이거네. 케이블이라는 것은 네. 유료 채널이니까 네. 유료 채널에서만 그것은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채널이 보는 게 있잖아요. 아니라 예. 공중파에서 공짜로 네. 국민들 모두에게 네. 애니메이션을 네. 볼 수 있도록 네. 규정이 있다는 거네, 네, 그죠? 네.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뽀로로 라바 이런 거거든요. 뽀로로 라바. 폴리 네, 이런 네. 것들 특히 EBS 같은데. 예, 예. 근데 그 EBS에서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도 총량제를 폐지시키겠다고 지금 방통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저소득층 어린이라든가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유료로 봐야 되잖아요. 네. 어. 그럼 이제 또 교수님 말씀하신 카피레프트 아이들에게 또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또 강요하는 기성세대가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생겨서 지금 방통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사고들을 치고 있는데 이제 또 애니메이션 총량제까지 건들고 있어서 여기 대해서 좀 즉각 중단하시고 방통위원장 즉각 탄핵하라. 네, 또 시작하겠습니다. 뽀로로와 저 크롱크롱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생각나는데 행정망 마비 이거 근데 너무 슬쩍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행정망이라는 것에 국가의 기관 조직인데 네. 국가가 먹통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17일부터 이제 행정망 마비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방 행정망은 세월이라고 합니다. 세월 세월이. 시스템 그리고 중앙정부 행정망은 정부24. 정부 24조. 그리고 지금 조달청의 나라장터까지 지금 마비가 됐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화장터에 제출할 고인이 된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야 되는데 발급이 안 됩니다. 아, 그럼 화장을 못 했겠네. 그렇죠. 네.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합니다. 어. 그리고 정부 24에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거든요. 네네. 은행 업무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예. 행정 업무가 마비되면서 당연히 행정 업무가 마비가 되면 그에 연계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도 마비가 파급이 될 거 아니에요. 은행 업무 자체도 마비가 돼버렸어요. 신분증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는 금융실명제잖아요. 통장도 못 만들고. 이거 사실은 그러면 사회적 피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피해가 났었겠네요.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작년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카카오, 네이버, 먹통.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실장급으로 되어 있던 그 상황실을 장관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상향시켰습니다. 장관이 직접 와서 그 상황실 지휘해라. 네. 근데 지금 우리 행정망 마비가 벌어졌는데 장관은 영국으로 갔잖아요. 네. 잠깐 들어와서 좀 지휘하다 또 영국으로 갔어. 근데 영국에서 또 뭐 했냐? 디지털 정보 협력 MOU 양해각서를 또 체결하고 옵니다. 한국에서는 사고 났는데. 예. 한국에서는 지금 자기 부모님 상을 치러야 되는데 상도 못 치르고 전입신고도 지금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네네. 이걸 또 자랑하려고 영국으로 갑니다. 장관이 카카오톡이 잘못됐을 때는 장관 보고 직접 주재하라. 네가 장관이 직접 이걸 관리해라라고 해놓고 지금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의 행정망이 무너졌는데 그 주무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또 윤석열 장관과 함께 영국으로 갑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사실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니까 정부가 그 개입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정부 전산망이 무너졌는데는 장관이 없다? 이거 뭐야? 나라를 편개쳐 놓는 거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건 여러분 아마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시면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이후로요. 문자들 여러분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특히 또 한파 지금 뭐 지휘부 나오잖아요. 네. 일단 행안부에서 옵니다. 네. 광역단체에서 옵니다. 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옵니다. 네. 같은 내용의 문자가 3건씩 옵니다.
그게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로 행안부에서 그걸 강화시킨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행정망이 마비가 됐는데 국민들에게 문자 한 통 안 왔습니다. 그렇죠. 야, 그래 이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과거에 오프에서 뭐 비행기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 사회에 실핏줄처럼 퍼져 있는 이 전산망이라든가 또는 인터넷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좀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네. 그 재난의 범주를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나누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 사회재난이에요. 재난이네요. 사회재난. 네, 근데 네. 국민의힘에서 이것도 자연재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기계가 잘못돼서 물리적인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해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사회재난이 분명하고요. 이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근데 또 이게 규명이 안 됐다면서요. 원인 규명이. 아직까지도 지금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윈도우 쓰시잖아요, 여러분.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쓸 때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업데이트도 하고. 네. 근데 뭔가 좀 버벅대거나 잘 안 굴러가. 그러면 과거 시점으로 복원을 시켜주잖아요, 저희가. 예. 그러면 일단 그 업데이트는 포기했지만 당장 내가 이 컴퓨터를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백업 프로그램이 있다. 네. 예.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L4에 대해서 네네. L4란 스위치 뭐 기술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잘못했어요. 네. 그럼 다시 원상복구를 가면 돼요. 과거 시점으로. 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두 번째. 금요일 날 사고가 났잖아요. 네네. 교수님이나 저나 이제 공직자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시스템은 보통 주말에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장비 교체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예, 장비 교체도 주말에 예. 하죠. 예. 근데 왜 금요일 날 사고가 났을까? 그럼 목요일 주중에 밤 뭔가를 금요일 했다는 새벽에 했다는 건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신뢰가 안 갑니다. 네. 보통 주말에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카카오 네이버 작년 10월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트윈센터라고 해서 네. 이중화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의 행정망이 사고가 나면 또 다른 트윈 행정망이 있어서 이 사고가 났으니까 당장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힘든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트윈 행정망을 가지고 원활하게 행정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트윈 행정망마저도 고장이 참 우연인지 이중화 시스템도 고장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희한하네. 그 보통 이제 요즘도 하드 2개 쓰죠, 그죠? 네. 2대 쓰는데 그건 이제 국정원의 정보 유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게 정보 유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백업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준비를 안 해놓고 네. 지금 저 같은 이렇게 이거 좀 둔한 사람들은 정부에 근무할 때 이 행정망하고 일반망하고 2개 쓰는 거 엄청 불편하거든요. 네. 예. 야, 이게 진짜 뭔가 감추는 거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나? 그런 의심도 뭐 드는데. 전문가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정보24 장애가 복구가 되면 네. 꼭 밝혀야 될 사항들 해가지고 전문가들 한 10개 정도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또 요즘 또 네티즌들이 수사대를 꾸릴 정도로 굉장히 현명하시잖아요. 네. 나름의 좀 원인들을 막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거야말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봐요. 직무유기잖아. 맞습니다. 이런 지금 그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상태가 났는데 원인 규명도 안 되고 그 상황에서 자기는 영국의 대통령 따라서 뭐 놀러 갔는지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잖아요. 카카오 사태 때는요. 네.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당시에 남궁훈 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있었던. 네. 예. 근데 지금 그때 대국민 사과한 거는 이상민 장관이에요? 카카오에서? 예, 카카오에서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했죠. 카카오에 네, 대해서 혼냈죠.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네, 혼내고 카카오 사태 때는 또 정부에서 문자 보낸 거 기억나시죠? 예. 예. 일반 기업이 문제가 냈을 때 문자 보내고 본인들이 문제가 됐는데 문자를 안 보내고 또 사기업 대표를 사퇴까지 뭐 본인이 전격 사퇴를 했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뭐 일종의 압박이 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 정부에서 사과 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 해야 돼요, 이거. 실제로 그 법률가들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부 상대로? 네, 왜냐하면 국가 증명서는 어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손해 입증이 가능하다. 법률로 제도화되어 있는데 네, 네. 그거를 정부가 사고를 쳐서 못하게 됐으니까 네, 네. 보상을 해야 된다. 네, 맞는 네, 이야기네, 네. 논리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원고들이 예, 이 예. 증거들을 모아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인터넷상에 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원인 규명이 안 됐으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듬성듬성하니까 공무원들도 듬성듬성해지고 기계들까지도 듬성듬성해지고 행정망도 듬성듬성해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그 인간 바이러스라는 제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모든 물건을 만지면 고장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의 손인 거야.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런 마이너스의 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꼼꼼하게 국정을 살피지 않으니까 생기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그 이중환 시스템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대전, 광주, 대구, 이제 천안까지 생겨요. 네네네. 이렇게 좀 지난 정부에서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시는데 또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게 또 지난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7년부터 오래된 지방행정 시스템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지금 지난 정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만들어놨고 이중환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네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었는데 꼼꼼하게 그걸 살피고 해야 되는데 순방만 하시니까요. 이 전자정부는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MB도 엄청나게 공을 들인 거예요. 네. MB가 그때 투자도 많이 했고 정부 시스템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주목받고 네네네. 있고요. 네. 아, 참 깝깝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뉴스 제휴사들에 있어서 메이저 언론사들만 포탈에 걸리는 네. 식으로 하겠다라고 다음이 이야기했나요, 먼저? 네. 예. 좀 상황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 카카오 우리 저 다음 플랫폼 또 네네. 포털이죠. 포털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실 때 뉴스 제휴사가 있고요. 검색 제휴사가 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CP라는 것은 콘텐츠 파트너 뉴스 제휴사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음 카카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스 제휴사 CP의 기사들이 소비자들이 그 기사에 대해서 히팅 수가 구독 수가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대문에다가 CP사의 기사들만 걸겠다. 다음에 CP사는 150개 정도 되고요. 제휴사, 이제 검색 제휴사로 하는 게 한 1,3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300개의 언론사는 중소 저널리즘이죠. 뭐 예를 들면 서울의 소리. 예, 뭐 특정 계층이나 아니면 네. 특정 계급, 어떤 성별, 어떤 단체, 그러니까 소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널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목소리는 지금 없어지고 그 보수 언론, 자본이 장악한 언론. 조중동. 우리 지난주에 또 건설사 네, 이야기까지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CP 언론에서 작성한 만들어진 제작한 기사들이 포털 대문에 뜨긴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서울의 소리에서 과거에 이제 뉴스버스하고 이렇게 해서 김건희 관련돼 가지고 네. 특집을 했잖아요. 네. 특집을 해 가지고 조회수는 엄청나게 나. 근데 이제 앞으로 그게 안 나온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포털에 이 검색하기 전에는 뜨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야, 이거 사실은 가짜 뉴스 이런 거를 핑계로 해 가지고 진보 언론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거의 탄압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 우리 교수님께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비판 말씀 네, 많이 네.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플랫폼들이 국민의 생각까지, 국민의 이념까지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학자들이 엔시티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소비자가 있고 퍼블리셔, 콘텐츠 네. 제공자들이 있어요. 이 둘의 관계를 원활하게 연결해 주는 게 플랫폼인데 플랫폼에서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들이 희생하고 자기들이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준다고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자꾸 일반인을 가장한 광고를 붙여주고 네이버도 저희가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뜨는 업체나 어떤 상품이 광고료를 받고 띄워주는 상품이나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이제 플랫폼 경제의 폐단이고 이게 또 기본 사유로 하는데 데이터세의 재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다음에 저런 화면이 띄워졌다고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뉴스 제휴사 CP 다음이 정한 CP 기사만 보기 싫으니까요. 검색 제휴사 기사를 볼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씩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체크해야 되네. 예.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요. 또 자동으로 CP 뉴스로 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CP가 아닌 그런 중소의 저널리즘 뉴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작업을 또 해야 돼요. 번거롭게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헌법 소원도 가능할 건데 언론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뉴스는 보기 싫어도 무조건 보게 돼 있고 어떤 뉴스는 보고 싶어도 검색해야만 볼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불평등한 하나의 언론 제공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제 1947년에 계몽의 변제법이라고 테오도르 아도르나 학자가 네. 문화산업에 대한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기술이 발전해서 예술이라는 것이 아우라가 사라지고 대중의 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절대적 자본에 의해서 동일함의 반복으로 대중의 의식을 기만하게 된다. 지배하는 거지. 이것을 곧 파시즘이라. 그렇죠. 그 결국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냥 여러분 다음이요. 그냥 그 150개 되는 콘텐츠 파트너의 기사를 여러분께 노출시킨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걸리는 뉴스가 진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조중동 이야기만 계속 눈에 보이면은 네. 사람이 세뇌되죠.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다음은 또 왜 그래? 다음은 왜 그러니 너희들은 자 김범수 의장 SM 주가 조작 사건으로 예, 지금 조작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죠. 조사받고 예. 있죠. 예. 그럼 지금 이 정권의 그 패턴이 있잖아요. 예. 언론 장악에 대한 패턴이 있고 재갈 물리기에 대한 패턴이 있고 또 검찰 독재에 대한 패턴이 있고 김범수 전 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겠죠. 지금 그러면 저희 추론입니다. 네. 추론인데 지금 네이버는 그 이야기를 아직 안 했죠, 그죠? 네. 다음이 왜 앞장서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추론에 있어서 현재 다음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가짜 뉴스 근절이라든가 또는 이 조중동 중심의 보수 언론을 띄우려고 하는 이 하나의 흐름에 네.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가짜 뉴스 척결하겠다고. 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10%의 CP와 90%의 중소 저널리즘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90%의 중소 저널리즘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는 메이저 언론들이 더 많이 만들던데, 레거시 언론들이. 그러니까 이 가짜와 진짜 뉴스의 기준은 평가의 기준은 네. 본인들 정권에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야, 그 VIP, VVIP, VCIP에 대해서 지적하느냐 마느냐. 네. 싫은 소리 하느냐 마느냐. 이게 평가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포털에서 기사 게재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버려야 되겠네, 국회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제가 아도르나가 얘기했던 어떤 절대적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동일함의 반복이 지금 이런 거잖아요. 같은 뉴스 성향의 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거고 국민들의 정신이 지배당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파시즘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서는 포털도요. 우리 공영방송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공공 포털 서비스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때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공 포털을 해야 돼. 이 자본에 대해서 또 장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 포털을 만들어서 이러한 언론, 그러니까 다양한 세상의 목소리들을 국민들이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국가의 의무입니다.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무이고요. 제가 그거 지난 대선 때 공약 만들었는데 안 받아줘서 못 써먹었는데 저도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정보 많잖아요. 특히 그 통계 자료 엄청나게 많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통계. 그럼 지자체마다 또 그게 또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정부도 포털을 가지고 지자체도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포털 하나씩 가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 그 공공 포털하고 또 민간 포털하고 또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배달앱 관련해 가지고 배민이 경기도에서 한번 굉장히 좀 이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럼 공공 배달 앱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배달료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포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개입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진짜. 이제 그 아도르노가 얘기한 건 이제 자본에 대한 무서움이었는데 지금은 이념에 대한 무서움, 갑자기 부활한 메커시즘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요. 이 독재주의, 파시즘에 대한 무서움. 지금 제가 지금 21세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근데 지금 이 정권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러한 실험을 한다면요, 다음이 CP가 150개고 네이버가 CP가 89개거든요.
네이버를 먼저 하겠죠. 만약에 뭔가 CP에 대한 기사를 노출하고 뭐 자기들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 척결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실험을 뭐 한 달, 두 달 해보겠다라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이라는 것을 먼저 친 걸 보면 김범수 수장에 대한 뭐 압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에서 지금 가짜 뉴스 척결이라는 언론 장악, 검찰 독재 이렇게 또 메커니즘이 움직이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공공포털을 모르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공공포털 관련해서는 지금 학계에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 빅데이터 산업이 제대로 발전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에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원래 신성장 산업은 공공이 원래 밑바닥 깔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그 전산망, 인터넷망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빨리 깔았잖아요. 그죠? 그게 한전 통해서 깔았단 말이야. 한전이나 한국통신 통해서 깔았기 때문에 이 초고속 우리가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데이터도 이제 사실은 데이터 정책, 데이터 분석 정책, 요게 지금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그 시민의 정보, 국민의 정보를 사실은 또 민간에게 넘기기도 하고요. 민간의 그렇죠. 정보를 공유해서 받기도 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조례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개인의 정보를 감춰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여론조사 할 때 그 번호 감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맞아요. 네. 그 기술력이 충분히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관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개인정보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충분히 좀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포털이라는 이게 개헌 이야기 나올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도 기본권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또 플랫폼 경제랑 또 똑같이 플랫폼 경제는 또 기본사회 데이터스의 재원에도 연결되고요. 또 연결돼요. 예. 야, 재밌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가 그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가지고 한번 뒤집어야 되겠다,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 문제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동훈, 이준석 하려고 하는데 요거 전에 이정섭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정섭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정섭 검사가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기록조회, 김영란법 위반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뉴스공장에 처남댁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는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에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검찰이 마약 수사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난리치는데 이 검사가 자기 친인척 관련 마약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물론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만은 이렇다면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응징해야 됩니까? 처가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요. 뉴스공장 얼굴과 실명, 본인의 목소리까지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사법에 정의롭지 않고 사법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정의로운 사람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질란테가 필요해요. 예, 비질란테 영상 한번 이미지 한번. 우리가 그래서 비질란테를 불렀습니다. 그 비질란테 있고요. 또 계속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는 또 국민사용 투표고요. 국민사용 투표. 그래서 요즘 이런 드라마들이 뜨는구나. 이게 사회적 현상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비질란테 국민사용 투표가 이제 웹툰이 원작이고요. 다크 히어로물이라고 합니다. 다크 히어로. 그러니까 뭐 범죄자 또는 궤도 루팡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계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영국의 문화학자가 있는데 키워드라는 책에서 첫 번째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지적, 정치적, 심적 개발 일반적 과정. 마지막으로 지적 작품이나 실천의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문화가 있고요. 그 가운데 저는 이제 노른자 계란 이론이라고 이제 박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거짓 구라 헛소리 되기도 하잖아요. 노른자 이론이라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었는데 그 시대에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이나 웹툰을 보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작품이 콘텐츠가 히트를 하잖아요. 그 시대의 세계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세계관을 읽을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콘텐츠 기획자들이 그 시대의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시대에 히트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 간의 관계가 굉장히 상호작용적이에요. 저는 상호작용이 뚝 떨어지는 멀티버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질란테나 국민사용투표 같은 콘텐츠들이
시청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공적 시스템이 썩었다는 뜻이네. 네. 사법 정의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 한동훈, 이정석, 윤석열 대통령 뭐 등등등 지금 이 메커니즘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신뢰를 불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행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처남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아시죠? 그분도 이제 기소돼 있습니다. 예, 뭐 김건희 여사 오빠잖아요. 예. 그렇죠. 김건희 여사 오빠. 그다음에 저기 우리 한동훈 장관의 처남. 네. 성추행 네, 성추행. 있었던 그 검사.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정섭 검사의 처남. 마약. 야, 우리 3대 검사들의 처남. 네. 참 심각합니다. 예. 결혼할 때 처남 잘 봐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의 메인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이준석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은 이준석 탈당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이준석이 향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향후에 자기의 포지션을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저는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배지를 달고 예, 싶다. 다음 총선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할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영남 신당이든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5만 명 모았다고 해요, 구글 폼으로. 네. 저는 근데 이런 거 좀 부럽습니다. 뭐 이게 좀 젊은 정치인, 뭐 천하영인 이래가지고 좀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정치인은 못 모으고 네.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이동영, 김어준밖에 없어. 뭐 저는 좀 이렇게 새로운 정치 문법이 좀 부럽긴 한데 민주당도 네, 좀 네. 그렇게 뭐 저를 비롯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이준석한테. 네. 한동훈이라는.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 방송에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둘이 안 적대적이에요, 분위기가? 전략적 M&A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략적 M&A를 한다. 예. 왜냐하면 보십시오. 18대 총선에서 그 MB 취임 2개월 후이긴 하지만 한나당이 153석, 통합민주당이 81석이었고요. 예. 19대 총선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MB와 대립각을 세웠죠. 박근혜가. 박근혜, 예. 여당 속에 야당이라는 예. 포지션을 갖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는 타협을 했어. 네, 그때 새누리당이 152석, 152석. 민주통합당이 106석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요, 다음 총선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탄핵되고 자기 멸문지화 당할 수 있다는 고민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이준석 이분들도요, 윤석열을 탄핵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전략적 제휴 속에서 이준석도 배치도 달고 한동훈은 또 황태자의 자리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은 살짝 물러나주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한동훈이 이제 멀티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중인격. 아, 그렇네. 예.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300명의 뭐 여의도 사투리, 뭐 5천만의 목소리, 한동훈 사투리도 있고요. 또 용산 사투리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갑자기 또 사투리 얘기를 하고 지금 뭐 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마 천안인가요? 또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전인가 천안인가. 사투리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5초만에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데 그럼 팔도 사투리를 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건 공감의 능력에 대한 문제인데 국회에서 보면 공감의 능력이 과연 있는지. 아니 그 한동훈이 멀티페르소나라는 게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게 윤석열과 검찰 독재의 주요 키워드기도 하고 나쁘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좋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세대 교체, 뭐 세력 교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혁신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좀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뉴스 생산을 국민의힘이 많이 하고 네, 있죠. 오히려 민주당의 콘텐츠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포장해 버려서 자기들이 떠트리는 지금 이런 과정들이 프로세스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세력 교체, 세대 교체에 한동훈이라는 73년생이라는 주자를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요. 여당 속에서 야당의 역할을 해서 재미를 한번 봤잖아요. 19대 네, 총선에서. 만약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의 페르소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멀티 페르소나가 되어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비평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거리를 두고. 예. 그러면 새로운 정치 교체, 세력 교체의 아이콘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판을 설계하고 뒤에서 조정하는 건 누군지 아세요? 머리 하얀 분. 딱 느낌이 나. 머리 하얀 분. 한 길만 가시는 분. 네, 머리 하얀 분이신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은 외국 놀러 다니면서 국민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가장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부분을 아예 눈에 띄지 않게 만든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연대를 합니다. 이준석과 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인요한은 윤석열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척 합니다. 네. 우리가 인요한이 윤석열의 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요한이 이준석을 찾아가고 만나러 다닙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윤석열이 나는 쪽팔리게 할 수 없지만은 내 대리인을 시켜서 만나고 할 테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 라는 이야기를 지금 던진 거예요. 자, 거기에서 지금 빅텐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을 제대로 공격하지도 못하고 있고 윤석열을 언론 앞에 다시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실제로 한국갤럽이긴 하지만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21%, 차기 대권 주자 네네. 선호도입니다. 한동훈 장관 13%, 오세훈, 홍준표 4%, 이 대표 3%인데요. 중도층만 볼까요? 이재명 20%, 한동훈 10%, 이준석 15%. 저는 이제 전략적 M&A를 한다라는 가정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당 네네. 속에 네. 야당 이런 역할, 얘네 네. 국민의힘이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 둘이 합치면 15%예요. 네. 더 재밌는 건 30세 미만으로 봐볼까요? 이재명 9%, 한동훈 7%, 이준석 6%입니다. 합치면 13%대 9%로 저희가 밀립니다. 이기는 길이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총선에서 폭망 안 당할 길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이 멀티페니스로나 작전을 짜고 이준석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권 교수님 말씀하신 인요한의 역할, 네, 한길만 그렇죠. 가신 분의 역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무슨 200석 얘기하시고요, 무슨 뭐 탄핵 무슨 3분의 과반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봅니다. 이러다 하다 넘어갑니다. 지금 시드니 님이 총선은 윤석열 심판으로 간다 하셨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이 안 보여. 네, 빠져버리고 한동훈도 윤석열과 거리를 둬버려. 그리고 한동훈과 이준석이 전면에 나서면 어떻게 돼요? 세력 교체, 애매해지는 거지. 혁신, 중도화 전략, 세대 교체, 혁신. 보수 혁신 이런 식의 키워드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한동훈 탄핵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한동훈이 뭐 시행령 문제라든가 정치적 중립 위반 그런 문제적 행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동훈을 탄핵함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완전히 일치시켜야 됩니다. 한동훈은 윤석열과 동일 인물이다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한동훈을 탄핵하는 것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계속해서 같은 이미지를 반복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한 지난번에 김문경 혁신이 저는 김문경 위원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어쨌든 이 혁신안을 빨리 갖고 와서 현실에서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이슈가 돼요. 네.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선 중진들 문제, 올드보이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결국은 국민들은 정당은 시끄럽다가도 단칼에 해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를 해줍니다. 근데 이 시끄러움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계파 갈등의 문제, 친명 비명의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선 중진들 문제를 또는 올드보이들 문제를 해결한다, 잘라낸다라고 갔을 때는 국민들은 굉장히 시원하게 생각합니다. 혼란과 시원함은 동전의 양면 차이거든요. 그걸 결국은 당 지도부가 좀 끌고 가줘야 돼요. 저는 보수 정당에서 70년대생, 80년대생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한동훈, 이준석 이런 분들이 총선에 대해서 선대위원장 내지는 이제 뭐 기획단 이렇게 꾸려가고요. 오히려 진보당인 민주당에서는 올드보인들에 대한 기한을 지금 걱정을 하고 70대들. 있고, 예.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80대도 계세요. 지역에서 지금도 선거운동 하고 계시고요. 이게 지금 보수와 진보의 기본적인 틀이 지금 깨져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름 대볼게요. 제일 나이 드신 분이 박지원 원장님. 네. 그래도 좀 유능한 축에 됩니다. 네, 인정해줄게. 정동영 전 의장, 천정배, 이종걸, 문학진, 신계륜, 또 동작에 옛날에 정무수석했던 전병헌, 상상을 초월합니다. 와, 너무 많이 올드보이들이 지금 돌아오려고 해요. 진짜. 민주당에서는 올드보이의 기한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세력교체 주자들이 나서고 있고 국민들은 과연 혁신에 대해서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요, 여러분? 여기에 언론까지 지금 이제 심지어 포털까지 이렇게 장난을 쳐버린 포털까지 상황인데. 장악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뭐 이런 내용도 이제 포털의 기사에 아름답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해 네. 주잖아요. 뭐 부임부터 이제는 그렇죠. 지금 계속 대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대전 오늘 울산 간다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동훈 문제를 조롱하고 말받아치기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한동훈을 키워주는 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검사들이라는 것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검사가 법을 어겨서 아웃됐다라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시행령을 통한 법치주의 위반, 그 다음에 한동훈의 잦은 발언에 있었던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박정훈 대령 문제라든가 이런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과 같이 엮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무유기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해서 윤석열 심판론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번 달 30일 또 이동관 탄핵, 검사 탄핵 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12월 27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쌍특검. 네네. 또 이 올해가 가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이번 달 안에 12월 달 안까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 대해서 또 이들의 그 작전에 교란 작전에 저희가 또 말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제 느낌입니다.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대표나 지도부는 한동훈 탄핵에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원내의 국회의원 다수가 한동훈 탄핵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적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한동훈 이야기가 한편으로 맞는 게 국회의원들이 여의도란 섬에 갇혀가지고 국민들의 정서를 몰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론조사에서 선호의 강도와 증오의 강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들 60%가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고요. 55% 정도가 윤석열 정부가 정말 싫답니다. 그 55%가 정말 싫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인 한동훈을 탄핵하는 것이 역풍이 분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제가 여론조사 통계로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권의 윤석열과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한동훈 장관을 즉각 탄핵을 시켜야지. 그렇죠. 다음 총선에서도 한동훈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페르소나 그거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도장을 찍어버려야 돼요. 국민들은 민주당이 잘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더 따라옵니다. 네. 자, 마지막에 저희가 한동훈, 이준석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우리 백종원 박사님 마지막 인사말 겸 남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끝을 맺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12월 27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날이 달력을 찾아보면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기도 합니다. 원전으로 흥한 자 원전으로 망하리라. 쌍특검 한동훈 올해 안에 반드시 탄핵하라.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검찰 독재와 죄 있는 자들에게 원자폭탄이 쏟아져라. 이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